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조금 거창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혹시 성공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오늘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의 시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의 대응 전략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공한다 이런 말이 사실 조금 소름 끼치는 조금 나끈지러운 소리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평생 회원은 아니지만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이제 문의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저희 관리자들이 이제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들을 이제 저한테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는데, 어떤 답답함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답함.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좀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주식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항상 불안하고, 심지어 잠도 안 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것들이 하락했던 바이오주들,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남북경협주겠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질문이 많았던 건 또 뭐였었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두서없이 한번 적어보면, 예전에는 셀트리온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를 언제 파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다가, 다시 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분할하면서 삼성전자를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 또 사실 요 언저리였나요? 요 때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거 매수해야 되느냐, 주식을 잠깐 쉬고 비트코인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방송을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비트코인의 아마 가장 고비라고 했던 부분이 미국의 선물 시장이 이제 생긴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와 실제로 자금과 어떠한 정보가 풍부한 선수들이 싸움하면 당연히 지겠죠. 저는 그래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은 비트코인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셀트리온은 언제쯤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도, 왜냐면 이제 손바뀜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또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 역시도 280만 원 정도 때의 목표치를 설정해 두고 그 언저리 때 매도를 하고, 분할 같은 경우도 분할 이후에 통계적으로 좋았던 적이 많지 않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자랑은 아니고 어떤 원칙에 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그냥 지켜보자라는 생각이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건설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바이오 산업, 제약 바이오의 어떤 종목의 특징은 장기 투자예요. 보통 흔히 장기 투자. 뭐 어떤 회사가 임상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서 출시되고 돈을 벌고 하는 데까지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확률도 희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를 했다면 장기라는 생각으로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다면 장기 보유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업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건설업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실제로 사업화가 되고 실제로 첫 삽을 떠서 매출이 나오고 할 때까지의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 안에 어떤 정치적 노이즈도 많겠고, 그러면 이거 역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건 단기로 보유할 거야, 단기성으로 매매한 거야 라고 하면 단기로 보유하는 겁니다. 매도를 했어야겠죠, 이미. 그렇죠. 근데 단기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한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달라지면 매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보다 최근에 고객들이 텔콘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종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데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알게 돼서 매수를 했느냐 물어보면 뭐 어디 뭐 무료 카톡방 뭐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투자 클럽 뭐 이런 데서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추천을 해서.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랬을 때 추천에 어떤 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실 실적은 잘 모르겠고 이 종목이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소문이 있다든가 혹은 어떠한 뭐 뉴스가 있어서 어떠한 뭐 좋은 어떤 뭔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라고 매수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매수 사유가. 근데 저는 며칠 전부터 해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세력이 혹은 어떠한 뭐 작전 세력이 이 종목을 올리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작전 세력과 다 아는 사이이고 해서 아마 이 종목은 언제 얼마 정도에 올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매수를 했대요.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그냥 공범자인 거고 불법이에요. 알든 모르든 간에.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사유로 바이오주 일부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좀 받았고, 사실 이런 종목은 뭐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분석할 가치가 없는 저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주식의 한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매수 사유 역시도 이 매수 사유가 이래요. 작전 세력이 작전을 하니까. 그럼 작전 세력이 작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사실 이건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것을 안 하겠다라는 원칙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 모 방송국의 시사교양 PD였었는데요. 그 당시 때
저랑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선배, 그 10년 이상 차이 나는 대선배가 있고, 저는 이제 막내였었을 때, 가끔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아빠 미소를 저한테 이렇게 쓱 보이더라고요. 잘 몰랐습니다. 그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막내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아빠 미소를 제가 보내는구나라는 그 느끼는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를 할 때도 그게 뭐냐면 어떤 아주 한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 혹은 뭐 부모님이라고 해봐도 되겠네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라고 한번 보면은,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를 합니다. 뭐를 하는데, 그 본인의 소구에서 고생해서 낳은 그 자식을 보면 뭘 하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자식이 뭘 하는지 뭐 숨기든지 뭘 하든 간에 부모의 입장, 혹은 뭐 어떤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를 바라볼 때 뭘 하는지 뻔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가끔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바라봐지는 경험을 저도 최근에 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부채도사처럼 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죠. 나도 저런 걸 해봤었는데, 혹은 뭐 이해한다라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근데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것,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 혹은 뭐 편법, 그리고 어떤 잘난 체 하는 거, 잘난 척 하는 거, 잘난 척, 그리고 뭐 잘난 척, 글씨 틀렸네요. 잘난 척, 글씨가 틀렸네요. 잘난 척. 그 다음에 뭐 아는 척, 뭐 멋진 척, 이런 것들을 주식을 하면서 이러한 행동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은 다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시장한테는 내가 옳지 않은 것을 하고 요행을 바라고 편법을 쓰고 아는 척하고 마치 똑똑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시장은 다 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뭐라 할까요? 좀 촌스러운 생각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의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그런 것들의 무수한 과정들이 역사에서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그런 것들 또한 다 보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냉정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서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언하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능력이 없이,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면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주식을 현재 하고 있고 어느 종목을 가지고 있고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간에,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주식으로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면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면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로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의 짧은 생각은 뭐냐면 저는 이렇습니다. 교과서와 현실에서의 어떠한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가.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 교과서대로만 할 수도 없고, 또 현실에 맞게 또 너무 현실에 치우쳐서 또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그 현실과 교과서 사이의 어떤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유지한다는 것에 이제 가장 필요한 말은 뭐냐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와 어떤 현실 사이의 밸런스를 의지를 갖고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말일 수도 있죠. 그쵸? 애매한 말일 수 있고, 그렇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그 밸런스라는 것을 어떠한 여러 가지 무언가들의 어떠한 기술적인, 기본적인 자기만의 어떠한 노하우가 되겠죠. 이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비록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똑같이 해봤거든요. 어떠한 많은 노하우들을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원칙이라고 정하고, 근데 그것은 교과서와 현실 사이의 어떤 중간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잘 유지한 상태로 그런 것들을 원칙으로 끈기 있게 계속 조금 밀고 나갔을 때, 큰 탈 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나는 주식을 처음으로 초심자의 마음으로 주식을 처음 하는데 분명히 나는 나중에 뭐 부자가 될 것 혹은 뭐 성공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근처에 가기 전에 뭐라고 하죠? 초심을 저는 잃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초심을 잃는 그 계기가 언제냐면, 주식으로 실수를 했을 때, 혹은 아주 큰 행운을 얻었을 때, 초심자의 행운처럼 이러한 그 외부적인 어떠한 계획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나한테 탁 왔을 때 초심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 못 간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초심이라고 했던 것은 보통 다 그렇죠. 최근에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냐면,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건 너무 억울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보다 조금 더 플러스 나는 정도라면 주식 투자 해보고 싶다. 안전하게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회원들은 다 그랬었고, 가끔 아주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나는 1년에 한 50%에서 한 100%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저희 회사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초심이었다면 이 초심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이 실수가 있었든 행운이 따랐든 간에 그 초심은 흔들리지 않고 의지를 갖고 유지해 나가야지만 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해보죠. 현실적으로 한 달에
몇 프로의 수익을 원하느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일단 계획. 꾸준히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래 남들은 최근에 뭐 유튜브나 뭐 어떠한 유사 투자 자문사 쪽 애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하루에 2, 3%씩 수익을 내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은 안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루 2, 3%씩 내려면 자금이 매우 작아야 되고 단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고 한 달에 그래 1%만 내보자. 그러면은 1년이면 12% 정도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아주 운이 좋아서 배당을 한 3% 얹어 줄게요. 3% 배당. 그래서 한 1년에 한 15% 수익을 낸다라는 목표로 한다. 그러면 좀 성에 차시나요? 이것이? 1년에 15% 정도 수익을 내겠다. 혹은 배당이 없을 때는 한 12%까지도. 그러니까 한 달에 1%. 이러면 마음이 좀 그렇게 급하진 않을 거예요. 한 달에 1% 수익 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주식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작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1억이라는 돈을 한 15% 1년 후 지나면 뭐 한 1억 1,500 정도 되겠죠? 이것이 다시 아까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1년을 15%가 지나면 그렇죠? 1억 3,200 1억 5,200 그죠? 1억 7,400 그러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됐을 때는 2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72법칙 해가지고 72를 내가 원하는 수익률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한 4.8 정도 되는데요. 요게 기간인 거예요. 4.8년 정도 됐을 때 나의 자산이 2배 되는 시점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희망하는 수익률을 72 이렇게 나누게 하면 이 말은 뭐냐면 1억이라는 돈이 2배가 되는 데는 4.8년 약 5년 정도가 걸려요. 15%로 하면 그럼 1억이 2억이 된다는 거겠죠. 이게 만족스럽지 않나요? 이러한 수익률이? 저는 이런 수익률만 할 수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 달에 1%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한번 좀 과장되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뭐 8년, 9년, 10년이라고 했을 때 1억이 1년 차에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년에서 이렇게 볼게요. 1년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리고 10년, 15년, 2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5년 단위로 내 자산을 2배씩 늘리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5년 됐을 때 2억이 되고 자산이 그 다음에 이게 4억이 될 거고 그쵸. 이 4억이 15년 됐을 때는 8억이 될 거고 그쵸. 5년이 지났으니까 16억이 되는 그러니까 20년 정도라고 하면 1억이 16억이 될 수 있는 저는 매우 큰 돈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혹시라도 가입했다면 국민연금과 혹은 개인연금 혹은 내가 집이 있다면 집을 영무기지론으로 돌려서 일정 매월의 수익을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나중에 은퇴 시기에는 채권형으로 넣어서 매월 이자만 받는다든지 혹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조금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한 20년 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1억으로 했을 때에 한 16억 정도인 거고, 뭐 2억으로 하게 되면 뭐 금액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5천으로 했을 때도 뭐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저는 최소한 주식에서 내가 냈던 그 원금 있잖아요. 원금이 최소한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큰 금액이 나오려면 한 20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 되고, 이거 사실 거의 불가능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왜냐면 이 1억을 건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2억도 건들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주식을 뺀 나머지에서 계속 현금이 흐름이 돌아야 돼요. 현금 흐름이. 그러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요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것은 한 달에 1%. 이 한 달에 1%라는 것은 그리고 이 한 달에 1%씩 20년을 주식할 거야. 그리고 나는 정석으로 할 거야. 이 정석 중에 하나는 다 반드시 실적이 좋은 회사를 할 거야. 테마주 하지 않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을 20년 동안 지킬 수 있다면 주식을 해야죠. 이 정도의 어떤 의지와 어떠한 이러한 힘이 있다면, 그죠? 노력할 수 있다라는 힘이 있다면 저는 주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러한 계획 없이 그냥 주식하는 거면 아예 주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능력이 없는데 주식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근데 이것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떠한 시간 투자, 어떠한 철저한 원칙,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긴 시간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시장이 약세로 가고 시장이 강세로 가고 이때마다 사람들의 그 고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저는 어떤 그 원칙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칙. 그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 원칙을 만들려면 고생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는 꼭 한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주말에 그래서 괜찮은 책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은 책, 이 책인데요. 조금 이 책이 원칙이라는 책인데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세계적인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부.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이 사람네가 거의 최고의 실적을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식 투자자의 뭐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어떠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알긴 알았는데요. 번역되어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부터 했고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주식을 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어떤 필독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것이. 근데 이제 신간이 돼서 돌아왔고 번역이 잘 되어서 돌아왔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이제 저도 주말에 좀 보려고 하고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번역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상당한 어떤 내공이 있는 책이거든요. 꼭 보시길 바라겠고 여기 영상도 하나 틀어드릴게요. To my Korean friends and readers,
Whatever success I've had in life has not been because of me. It's been because of the principles that I've operated by and have written down in this book. I hope that you will find them as helpful as I've found them and that many other people have found them. I also hope that they will encourage you to form your own principles, write them down, and get what you want most out of life. To my 이 원칙이라는 책을 꼭 한번 보십시오. 저도 원장 한번 좀 정리가 되면 뭐 카페에 한번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책 내용을 소개할 건 아니지만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원칙이 합리적이고 이거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무언가가 생겼으면 한번 밀어붙여야죠. 한번 해봐야죠. 힘들어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잔소리성 뭐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이는 종목은 삼성증권인데요. 이러면 책임을 져야죠. 못된 짓 했으면 삼성증권, 그렇죠? 삼성증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갑자기 제가 너무 내용을 길게 해서 좀 주말에 조금 힘드실 텐데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제 많은 이야기를 카페에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에서 큰 틀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보면 코스피는 한 2% 정도, 코스닥은 한 4%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저점 같은 이런 느낌들 혹은 뭐 PBR이 1배 정도에 오는 어떤 이런 정도에 오면은 여러 가지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가 섞인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핑계거리라고 봅니다. 핑계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지는 어떤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되어졌다. 그런 환경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기초체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펀더멘털이 약화되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실적에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의 피크는 2017년도가 피크일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만큼 성장을 2018년도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이게 실적의 피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데 한국은 이쪽에 너무 비중이 크잖아요. 반도체 쪽. 그죠? 그 삼성 안에서의 매출 기여도, 그러니까 순이익의 기여도 역시도 이쪽 반도체 쪽이 70 몇 프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적의 피크를 찍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곧 코스피 지수와도 같은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죠? 최근은. 그것의 의미는 코스피 역시도 피크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협주가 주도주였는데 주도주에서 이탈했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가 어떤 그러니까 경협주들이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한번 다시 그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이쪽 주도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쉬고 있다 보니 다른 것들도 빠지는 뭐 이런 모습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또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그거 역시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협주 이야기 어떤 북이 아니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이야기, 뭐 또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외국인이 돈을 사고 그죠? 빼가고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움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많은 통계 자료와 어떤 보고서 논문들을 보면 환율과 주가 얘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가 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이 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환율을 보고 주식을 대응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마치 변동성 지수를 보고 주가를 예측하는 게 힘들듯이 변동성 지수라는 것도 후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 환율, 어떤 무역 분쟁, 뭐 경협주 이야기, 뭐 금리, 뭐 채권을 뭐 팔았다느니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앞서는 것은 주가인데요. 이것들의 어떤 요소들이 뭉쳐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하락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것은 지나고 나봐야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무언가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때 얘가 해소됐나, 얘가 해소됐나, 얘가 해소됐나를 그때 알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 봐야. 그러면 만약에 무역 분쟁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면 그때는 하락했던 건 무역 분쟁 때문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고 대응하는 것은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처럼 어떤 예감이 좋아야 된다. 그 예감이 좋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게 언제가 끝일지 언제 반등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모른다가 저는 솔직한 대답인 것 같고요. 다만 반등의 어떠한 조건들, 이것을 반등 혹은 추세가 반전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쭉 가다가 최초의 무언가가 추세를 반전하는 어떠한 최저점의 무언가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 추세가 연속되는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 그때 시장이 돌아서는구나라고 하고 매수하면 되는 것이지, 이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저점. 지금은 이런 자리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인지, 지금의 모습이 여기에 한가운데 있는 것인지, 앞으로 더 내려갈 자리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긴지. 다만 이 저점을 테스트하고 추세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질 때 사는 것이지, 지금이 최저점입니다, 매수하십시오, 이런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언론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언론들, 뭐 주식방송, 뭐 신문, 인터넷 방송, 또 뭐 기사들, 뭐 찌라시든 뭐든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얘네들 때문에. 그렇죠? 기대감. 그래서 너무 부채질하는 것에 조금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쪽이라든지, 미디어 쪽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큰 대장은 뭐 CJ ENM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떠한 조금 반등의 모습들이 좀 보였고, 전기차의 모습들, 뭐 이런 것이죠.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NF라든지 뭐 후성, 뭐 일진머티리얼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삼성 다 좋았고, 그 다음에 MLCC 쪽 애들도 시장과 무관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폴더블 핸드폰에 대한 어떠한 SKC 코론 PI 같은 종목들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얘네들의 성장성을 시장이 꺾여도 막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애들이 몇 개 있죠. 저희는 3젠이라고 부르죠. 아미코젠, 케어젠, C젠. 특히 그 중에서 아미코젠이 조금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잘 버티는 모습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요. 저도 많이 매수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참으려고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러한 뉴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량주들, 흔히 말하는 우량주들, 좋은 회사들이 꽤 많이 하락했다. 여기서는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겹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 제가 잠깐 점심을 먹으려고 잠깐 나가는데 벽에 큰 벽에 이런 걸 붙이더라고요. 무슨 몇 세대 마지막 분양 무슨 뭐 찬스를 뭐 놓치지 말자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는 걸 봤는데요. 그런 좋은 마지막 찬스면 그 붙이는 사람이 샀어야죠. 그것을. 그죠? 사지도 않고서 그렇게 하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다 샀던 것들입니다. 다 샀었던 거고 시장이 꺾이니까 잠깐 쉬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고서 사야 된다는 소리예요. 진짜 좋으면. 그렇죠? 사지도 않는데 좋다라고 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정리해보면 일단 하락 중인 거예요. 아직은 하락 중. 하락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히 쉬던지 100% 현금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꽤 많은 비율을 현금으로 두든지 뭐가 됐든 지금 현금이 주식보다는 많아야 될 거예요. 지금 주식이 100%인 거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아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위험할 상황이고. 근데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럴 바에 왜 주식을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식을 왜 하느냐?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저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이 돈을 버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편하게 경제적으로 부담 갖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사랑과 행복 오래오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려면 일단 첫 번째가 안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이것들이 깨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고 리스크가 없어야 되는 이런 것들. 즉 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떠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현금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이거는 주식하면서 현금 비율의 조정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도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번에 강원랜드 갔는데 그냥 한 20만 원 가지고 한 3시간 재밌게 놀다 왔어. 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의 돈 전체를 다 그냥 소진할 때까지 그냥 놀다 오는 거. 조절을 못 한다는 것은 프로처럼.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십시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이거와 반한다면 위험해질 겁니다. 돈을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하는 것은 돈을 잃을 수 있고요. 돈을 잃을 수 있고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을 것이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무언가들이 금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온다면
강원랜드를 아예 그냥 가는 게 낫죠. 마음 편하게. 어차피 금방 다 읽을 거 재밌게라도 해야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오늘은 오랜 시간 잔소리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원칙을 좀 지키면서 좀 당당하게 주식을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해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이 행복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돈도 벌었고 가족들도 어떤 그러한 행복, 그런 경제적인 어떠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가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복들도 받고 직원들의 행복도 받고 여러 가지 행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죠? 이걸 계속 쪼개 들어가면 한 달에 1% 이러한 목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했지만 오늘은 좀 요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월요일 다음 주 역시 하락 중입니다. 현금 비중을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